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빌어먹을 가이드 위반에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아주 푹 사골 국물이 되도록 푹 쉬었다가 다시 힘겹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벌써 몇 번이나 가이드 위반으로 큰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 의도적인 댓글 삭제는 기본이고 이제는 별 씨잘데기 없는 걸로 트집을 다 잡습니다. 아주 거지 같아가지고 컨텐츠를 그냥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자기들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이야기만 하면 가차없이 가이드 위반을 먹여버리는 이 구글의 완전한 미디어 통제 센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도대체가 가이드 위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항생제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아서 저는 녹차를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게 잘못된 의료 정보랍니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이드 위반을 줄 명분이 없으니까 별 거지 같은 이유를 다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채널을 정지시키려고 난리를 하는 거죠.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일론 머스크 여친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깃든 책을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열심히 쳐읽고 자빠져 있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론이 이 새끼는 최근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찬양을 축켜 세우고 열심히 똥꼬를 빨아대고 있지 않나. 세상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완전히 세상이 되고 있어 지금. 뒤죽박죽 개판이고요. 이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걸 이들이 의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엄청난 거짓과 진실의 정보를 뒤죽박죽 섞어버렸던 것이고, 이제 대중은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판단한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현재도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 대중을 완벽히 통제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빨개요 소리를 듣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해외 홍보까지 하면서 홍보 비용까지 내면서 열심히 외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론이랑 그 여자친구가 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하고 극찬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고, 이것은 예정된 시나리오자 사회주의 쇼를 저들이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쇼맨 쇼걸들일 뿐입니다. 자, 잡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가 상당히 핫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징어 게임을 원래 그 다음 영상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위반에 걸려가지고 영상을 중간에 만들다가 작업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올리자니 애매하고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영화 리뷰나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서두가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은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그러한 소스들이 참 많이 내포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건데,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담겨있는 방송이다 보니 너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시지는 마시고,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미 보셨던 분들이나 모두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하신 후에 다시 보시면 상당히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의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돈이라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아주 충실한 인간의 본능의 표현을 과감히 표출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오징어라는 게임은 아시다시피 공격조와 수비조로 이루어진 공방의 게임입니다. 즉 오징어 게임은 충실히 자본주의 시스템의 룰을 따르는 게임이고, 자본주의의 경쟁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거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모두 잔인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경쟁자들이었고, 오직 한 명만이 이 돈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모순점을 아무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저 돈을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화 속에서 오직 한 명의 승리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단 한 명의 승리자만이 이 모든 것을 거머쥘 수 있다는 룰에 대해서는 절대 참여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역시도 소수의 승자가 다수의 패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약육강식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소수의 권력자와 재벌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여전히 현재 대중들은 이 오징어 게임처럼 단 한 명의 승리자만이 거머쥘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자본주의 게임에 자발적으로 걸어들어가고 있고 자신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불확실한 승자의 게임에서 돈보다도 귀한 자신의 인생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도박으로 걸게 되죠. 당연히 자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만과 착각의 오류에 빠져서 젊은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승자를 결정짓는 자들, 이들은 돈이 너무 많아 혹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저 놀이로 빚더미 나락에 앉은 사람들을 장난감 취급하면서 그들의 유흥거리로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목숨 그리고 노동력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2000년작이었던 일본 영화, 그러니까 배틀로얄에서 영감을 얻은 영화입니다. 참가 학생들이 무너진 공교육의 복원을 위한 희생양으로 강제 동원된 배틀로얄의 영화가 이 오징어 게임의 룰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은 코로나 경제 침체로 더욱 커진 경제 불안과 양극화를 통해 목숨보다 더 소중해진 돈의 의미,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주의 게임판 속에서 무력하게 대중들이 분열화되고 파편화되는, 그리고 정치꾼들과 자본가들의 대중분열의 놀이게임의 흐름의 양상을 노골적으로 스크린화하고 있는 영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안과 더불어 대중들은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불안 심리와 좌절이 끝없이 반복되어 왔었고,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서서히 대중들은 이성이 메말라갔으며 그 빈자리에 욕망과 분노만으로 똘똘 뭉친 한마디로 영혼 없는 좀비와 같은 대중사회로 변모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인간의 이성과 사랑보다는 오직 손익을 계산하고 자신이 불리해질 때면 다른 인간을 해쳐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판단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 조성된 게임 시설, 이 역시도 상당히 인위적인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보상 역시 실제로 불가능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미래 없는 사람들의 한방 심리를 거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인간 사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와 권력자들의 정체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상당히 인상적인 영상입니다. 이혼과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이정재 씨 앞에 공유 씨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공유 씨는 5만원 돈 뭉치와 빨간 딱지, 파란 딱지를 이정재 씨에게 보여주며 승리할 때마다 10만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게임의 룰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화면에 비춰지는 공유 씨는 하나의 인물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바로 현재 금융권의 대출을 유도하는 금융사채 집단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극중 등장하는 빨간 딱지는 국가 권력 혹은 금융업자들의 대중의 압류권을 이야기하는 것과, 파란 딱지는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로 사실적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행위인데, 이정재 씨는 파란 딱지를 거머쥘으로 인해 금융권의 가압류 상태와 비슷한, 즉 금융권의 재산이 묶여있는 실제 채무자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유 씨의 어떤 딱지를 들고 이정재 씨가 게임을 하던 은행권들의 사채 놀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 말이죠. 빨간 딱지, 파란 딱지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대출 대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유시의 금융권을 사람들이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어쨌든 공유시는 부채를 통한 압류를 추진하는 금융권의 기관이고, 이정재 씨는 현재 금융의 채무자들, 그러니까 대출의 빚과 이자의 허덕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들은 엄청난 은행의 대출과 이자라는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의 오징어 게임의 딱지치기처럼 한방투기 심리 도박판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시,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권자들은 빨간 딱지와 파란 딱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중들을 향해서 100% 무조건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 시스템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정재 씨, 즉 채무자는 항상 금융권의 빚에 허덕이며 줄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영화에서 뺨을 쳐 맞듯이 돈이 없으면 가진 모든 것을 토해내야만 하는 지금의 경제에 노골적이고 불평등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기에서 줄 돈이 없었던 이정재 씨는 수많은 뺨을 맞을 과거를 하면서 제법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고, 이것은 마치 현대 어리석은 대중들처럼 조삼모사의 이러한 의미로 작은 단위의 보상으로 인해서 그간 수없이 뺨을 맞았던 이러한 분노와 불평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일종의 자본주의 물질 보상 심리 현상 세뇌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각을 해왔던 게 뭐냐면, 대중들이 그 현 정권의 모든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이 분노와 불평은 새롭게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이라는 물질 매개체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대중들의 모든 감정을 아주 쉽게 컨트롤해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집단 세뇌 현상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는 쭉 흘러가서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 그리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모두 한 공간에 침실해서 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생활하게 될 스마트 시티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참가자들은 노골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감시를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모두 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 발로 들어온 자들이고,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인권 침해보다 돈과 편안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들의 룰에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상의 통제 공간을 노골적으로 비춰대고 있는 저 카메라들은 현재 전국에 늘어나고 있는 CCTV 감시 통제 시스템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빚과 부채를 미끼로 삼아놓고 사람들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새로운 형태의 관리자들과 주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컴퓨터들의 색깔입니다. 이 컴퓨터들의 색깔을 잘 주목해 보시면 컴퓨터에 도색되어진 색깔들, 이것이 지금의 정치, 정당을 표현한 색깔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컴퓨터 앞에 앉은 빨간 옷의 관리자들은 정치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의 정치 관료자들을 최종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관료자들 그 위에 서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탈을 쓴 정치 관료자들은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계급 사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빨간 옷을 착용하면서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철저한 계급 관료주의적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대중들에게 죄수복과 같은 넘버가 적힌 옷을 주는 이유, 당연히 대중들은 통제가 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계급이 필요가 없고, 또한 사육이 되어야만 하는 미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계급적인 위치를 주지도 않고 평등한 사회주의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유되는 장면들도 보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이 도래 이후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해져 가고 있고 그 죄를 직접적으로 묻는 이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많은 개인정보가 지도새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보 도용의 범죄는 날로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오징어 게임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이 검은 가면의 관리자가 외국어로 열심히 어떤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같은 수장의 엘리트가 그보다 더 거대한 권력자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강대국의 기업가와 대통령에게 휘둘려지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영화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 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첫 게임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대 로봇 소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어기고 총에 맞아 죽거나 탈락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화에서 로봇 소녀가 상징하는 의미는 다가올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의 감시에 적발된 사람들을 무력적으로 통제 감시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로봇 경찰이 서서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5G 경찰 로봇 류샤 오징 도입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감시와 무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권력자들이 개발하는 로봇 감시 게임의 룰을 어겼을 시 인공지능의 AI는 아무런 가차없이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만든 불합리한 법을 앞세워 사람들을 무력과 공포로서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로봇에 의해서 대중의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권력자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나열을 해보자면, 스마트 시티 조성 뒤에 정치인들과 기업의 대중 통제 관리, 그리고 로봇을 통한 무력적 통제 질서 구현, 마지막으로 이것을 뒤에서 조용히 관망하는 절대 권력자. 여기에 절대 권력자들과 권력자를 이용하는 글로벌리스트, 즉 딥스, 이러한 엘리트들의 계급적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또 흘러가다가 데이지 저금통에 꽂힙니다. 이 데이지 저금통 안에 엄청나게 쌓여가는 돈들, 이것은 지금의 대중들의 굶주린 돈의 욕망을 자극하는 매개체로 쓰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의도적인 부채와 빚더미를 안겨준 정부, 대중의 물질적 욕망과 이기심을 돈의 굶주림으로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물질적 노예화시키는 세뇌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마치 지금의 빚을 권장하는 사회의 게임을 스스로 끝낼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는 척 민주주의인 척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실제 오징어 게임에서도 선택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을 유도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죠. 그것은 바로 선택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빚과 부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솔직히 선택권을 거의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오징어 게임처럼 다시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지금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쇼를 그렇게 펼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누구도 그 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감옥 같은 빚더미에 옥새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대중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법치와 민주주의 사상 위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해석하게도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채 함정에 빠지는 그 순간 아무리 민주주의, 법치국가 큰 소리로 나는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은행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 뒤로는 그보다 강력한 돈과 부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올가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장면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 대중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로 뒤에는 결국 돈과 부채라는 족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의 돈과 부채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시키고 또한 분열하게 만들 수가 있고, 소수의 권력자들은 철저히 이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즉 민주주의를 표방한 자본 물질주의의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은 흥미로워서 제가 추가했는데 바로 이들이 침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서 배급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급이라는 의미는요,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사회주의적, 즉 기본 소득에 대한 평등적인 배당을 받는, 즉 이러한 시스템을 가식없이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을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구슬치기 놀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노인이 깜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이 깜부라는 의미는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고립됐고 인간관계는 붕괴됐고 가족은 분열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과 친척, 이웃의 관계 붕괴는 더욱더 사회의 불안을 높여버리는 이른바 앵그리 시대를 만들어버렸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정치적 견해 대립과 빈부, 격차, 세대 갈등, 젠더 문제 등의 이야기가 더욱더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에 따른 인적 관계 고립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독사와 우울증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만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이러한 일탈로부터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려워진 생활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의존하는 의존성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깐부와 구슬치기의 상관관계는 결국 가장 친하고 가까운 인간관계 사이를 고립과 증오로 바꿔버리는 현 대중적 분열과 인적 관계, 사회적 갈등 고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름 끼치게도 이것은 현실화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구슬치기에 구슬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속의 돈의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 돈과 경쟁의 욕심에 휘말리게 되면 사랑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버리는 나선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리고 돈으로 인한 가족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서서히 오징어 게임이 종반부에 들어서는 오징어 게임을 즐기려는 외부의 권력자들, 즉 글로벌리스트들이 초빙되어서 게임을 즐기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특히 흥미롭게 봐야 될 점이 각각 쓰고 있는 동물의 가면들입니다. 이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가면들은 나름대로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물의 가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의 VIP 룸을 잠깐 훑어보자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집단들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VIP 룸의 환경들은 매우 자연과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인구 감축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연을 신성시하는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음모론으로 매우 커져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장면 중에서 화면 중앙에 노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뱀의 형상의 이러한 인물들, 이 장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자주 카메라 중앙에 배치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엘리트 집단들의 비이성적인 종교 숭배에 대한 비판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장면을 보자면 권력자들의 이상성애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역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소아성애자를 들 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자주 만났다라는 소아성애자 친구부터 해서 교황청의 신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유린했다. 그리고 여러 유명 인물들의 소아성애 행각들 모두가 비이성적인 성애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인 동물 가면들이 나옵니다. 순양, 호랑이, 숫사슴, 물새의 머리가 나오죠. 당연히 이 가면들은 아주 충격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양은 바포메트라는 신으로서 순양의 머리에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라는 양성적인 존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섬기는 신이기도 했었죠. 물론 일루미나티가 아직까지 존재하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과거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바포메트라는 신을 섬겼다는 것 역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호랑이는 사자와 더불어 최고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이 호랑이의 관상을 타고난 자는 한 나라를 지배하는 임금이 되는 관상이다 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이것은 각 나라를 총괄하는 대통령과 같은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숫사슴 같은 경우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와 같은 거대 자본 재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특히 많은 뮤직비디오와 방송에서 숱하게 등장하는 것이 숫사슴의 뿔과 머리고 영상 속에서 숫사슴 가면이 다른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권력이 현재 가장 강력한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소 가면은 몰렉이라는 소의 신을 표현하는 가면인데 5살에서 14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서 숭배하던 물소의 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동물 가면들이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대중들을 이용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상을 표출하고 있는 사이코 엘리트 집단들을 표현하는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 가면 속 대부분의 존재들은 결국 정치와 기업, 정부라는 끈끈하고도 전반적인 삼각관계에 정경유착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엘리트 인물들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오징어 게임의 최종 설계자이자 가장 강력한 실권을 지녔던 노인의 정체를 비로소 이정재 씨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쓰려다가 벗었던 가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면이 바로 부엉이 가면입니다. 특히 부엉이 가면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끝까지 영상 속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잠깐 가장 강력한 실권을 지닌 자의 노인의 가면임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실제로 부엉이 가면은 노인이 죽음의 오징어 게임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가면이었죠. 그런데 부엉이 가면, 부엉이라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최고 권력자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숭배하고 있는 클럽 집단이자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보헤미안 클럽의 상징적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이정재와 함께한 노인은 오징어 게임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놀이 대상인 참여자들 사이에 조용히 숨어서 그들과 함께 이 죽음의 게임을 참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늘 궁금했었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소수 권력자들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영화를 토대로 추측을 해볼 건데 대중들 사이에 자연히 녹아들어서 지금의 오징어 게임의 참여처럼 아주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가 현재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너무나도 그들이 대중에게 흘려주고 싶은 많은 메시지와 의미를 그만큼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오징어 게임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한 다빈치 코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와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해설이고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징어 게임의 숨은 의도를 저와 함께 깊게 파악해보는 이 시간도 나름 괜찮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의도적인 생각들이 이 영화에 너무나도 많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과 그것이 너무 많이 일치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